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9일 오늘 살펴볼 데이터들은요,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미국 경제의 상반된 신호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훨씬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026년 새 시장은 거대한 줄다리기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제 경제가 식고 있으니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하고,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서비스업은 여전히 뜨겁고 구조적인 성장 동력도 있어서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잖아요. 팽팽하죠? 이 힘겨루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증명하는 핵심 데이터들을 하나씩 좀 깊게 파고들어 보고요. 이게 이제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줄다리기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힘을 당기는 신호죠. 식어가는 노동시장 데이터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볼 자료가 판테온 매크로의 민간 급여 예측 모델인데요. 차트를 보니까 월별 고용 증가세가 10만 명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2022년의 그 폭발적인 증가세와 비교하면 확실히 힘이 빠진 게 눈에 보입니다. 선행 지표들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동안 연준이 계속 올려왔던 금리, 즉 긴축 정책의 효과가 드디어 기업들의 채용 결정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아,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군요. 네,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훨씬 많았던 과열 상태가 해소되면서 임금을 계속 올려줘야 한다는 압박도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연준의 관심사도 물가 잡기에서 혹시나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걸 막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연준의 약효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이걸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결국 연준의 정책 전환, 소위 말하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네, 그렇죠. 그 기대감이 커지는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커지는 쪽으로요. 현재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에 대비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비책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듀레이션 노출 확대, 즉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더 담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경제라는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때 채권은 그 흔들림을 줄여주는 부드러운 서스펜션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좋은 비유네요. 물론 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앞으로 나올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에서 기업들의 채용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지 꼭 체크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 보죠. 졸스, 즉 구인 이직 보고서인데 이건 정부가 발표하는 미국 전체의 공식적인 구인 공고 현황판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정확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졸츠 구인 건수가 714만 6천 건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 그게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죠. 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하락세가 뚜렷했는데 최근 들어 그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이건 정말 의미가 크네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대규모 해고 사태 없이도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생겼던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바라던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죠. 구인 건수와 실업자 수의 비율이 정상화되면서 미래의 인램 상승 압력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연준에게 이제 금리를 내려도 괜찮다. 는 확실한 명분을 주는 셈입니다. 명분을 주는 거군요. 네,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여서 연준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에요. 만약 앞으로 나올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마저 4% 아래로 떨어진다면 채권처럼 금리에 민감한 자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금리 인하 쪽으로 추가 확 기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줄다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대편에서 얼마나 강하게 버티고 있는지, 즉 여전히 뜨거운 인플레이션 압력과 수요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델리티에서 나온 미국 생산 격차 차트. 이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 차트는 현재 미국 경제가 얼마나 오버해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 GDP가 경제의 잠재적인 생산 능력, 즉 잠재 GDP를 약 2.2%나 초과하고 있어요. 2.2%나요. 네, 이걸 긍정적 생산 격차라고 부르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 격차가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심지어 닷컴 버블 시기였던 1990년대 후반의 정점마저 넘어선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닷컴 버블 때보다도 경제가 더 과열 상태라는 건가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뜻 같은데? 맞습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리가 없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자체가 너무 좋아서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근원적인 물가 압력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죠. 만약 연준이 앞서 본 노동시장 둔화만 보고 섣불리 금리를 내린다면 이 과열된 경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임금과 물가가 같이 오르는 악순환을 다시 불러올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투자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이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명목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보는 자산들, 예를 들면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이나 네,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것들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만약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져서 실제 GDP가 잠재 GDP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경제 내러티브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바로 ISM 서비스와 PMI입니다. 아, PMI 지표요? 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물어서 경기 전망을 파악하는 지표인데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죠. 그런데 이 지표가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54.4로 아주 높게 나왔어요. 네, 그렇죠. 특히 세부 항목을 보니까 신규 주문이 57.9로 크게 늘었고 고용도 다시 회복세를 보였더라고요. 이건 미국 경제의 심장인 서비스 부문의 수요가 여전히 펄펄 끓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셈이잖아요. 네, 이 데이터는 경기 침체는커녕 성장이 계속되는 노 랜딩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줍니다. 노랜딩이요? 네, 특히 강력한 내수 소비가 다시 고용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인 요인이죠. 경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해서 문제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금리 인하 기대치를 조금 되돌리는 포지션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다음 달 신규 주문 지수가 다시 뚝 떨어져서 이번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확인된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리 하락에만 베팅하는 즉 장기 듀레이션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건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한 그림에 한 가지 층위를 더해보겠습니다. 경제 전체의 줄다리기 밑에 또 다른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다른 줄다리기요. 네, 바로 AI 경제와 그 외 모든 경제 간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입니다. 아, 그 데이터 저도 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 미국 GDP 성장은 거의 전부가 정보 처리 장비, 쉽게 말해 AI 관련 투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그 외부문은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이건 마치 한 팀의 슈퍼스타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벤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구조적인 AI 투자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경제 사이클 후반에 나타나는 다른 부문들의 광범위한 둔화를 혼자서 다 상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다 끌고 가는 거군요. 네, 이런 AI 관련 설비 투자, 즉 캐펙스 지출이 계속된다면 경제의 자연스러운 기준 금리 수준인 실질 균형 금리 R을 계속 높게 유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AI 투자가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금리가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겠네요. AI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은 계속 좋게 보되 이 슈퍼스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경기 민감 섹터들은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다음 GDP 발표에서 투자 항목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추세가 계속될지 알려주는 핵심 지표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뒤집힌다고요?
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해요. 아, 그래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2024년까지의 성장은 AI 같은 기술 캐펙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외 모든 것이 주도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 초에는 AI 투자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외 모든 것 부문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체 GDP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앞선 분석과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분석에 따르면 AI라는 거대한 순풍도 결국에는 네. 높은 금리나 소비 위축 같은 더 광범위한 경기 순환의 힘에 짓눌릴 수 있다는 건가요? AI 열풍만으로는 경제 전체를 구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AI 내러티브가 거시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 AI가 아닌 나머지 부문들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최종적인 경기 경로를 결정할 거라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술주 중심의 회복 이야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경제 전반에 걸친 순환적인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줍니다. 그렇군요. 물론 2025년 1분기까지 그 외 모든 것의 GDP 기여도가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이 차트가 경고하는 경착륙 시나리오는 틀린 것이 되겠죠. 와, 정말 알면 알수록 복잡하네요. 이렇게 상반된 신호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실제로 어디에 돈을 두고 있을까요? 그들의 포지셔닝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먼저 상품 시장부터 살펴보죠. 금과 원유의 상대 강도 차트를 보니 그야말로 극과 극이더라고요. 네, 상품 시장 안에서도 이 줄다리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금의 상대 강도는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아, 이건 시장이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안전자산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검은색 선인 원유의 상대 강도는 팬데믹 때의 저점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네요. 네, 원유는 실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건 실물 경제의 수요 둔화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들어보니 이건 마치 시장이 조울증에 걸린 것 같네요. 한쪽 뇌, 그러니까 금 쪽은 경제가 곧 나빠질 테니 대비해야 해 라고 외치고 있고, 다른 쪽 뇌인 원유는 아니 이미 실물 경제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라고 소리치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가 차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극단적인 괴리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아, 결국은 균형을 찾아간다. 네.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평균 회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대 가치 전략, 예를 들면 과도하게 오른 금보다 과도하게 내린 원유에 관심을 갖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유와 금의 가격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통해 이 균형이 회복되는 첫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펙 플러스의 정책 발표 같은 이벤트가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죠.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를 보니까 S&P 500 지수 내 중앙값 주식,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보통 기업들의 공매도 잔고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네, 아주 높은 수준이죠. 시가총액 대비 2.7%까지 급증했다는데 이게 1995년 이후 상위 12%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요. 이건 시장의 비관론이 아주 팽배해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네, 시장의 양극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이 소수의 거대 기술주, 즉 슈퍼스타들의 펀더멘탈은 믿지만 네. 고금리 장기화 환경 속에서 나머지 대다수 평범한 기업들은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건 잠재적인 쇼트 스퀴즈에 연료가 쌓이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쇼트 스퀴즈라면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포지션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모두가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만 나와도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앞다투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술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높은 공매도 비율이 역설적으로 단기적인 하방 위험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다만 정말로 펀더멘털 악화가 현실이 되어서 S&P 500 지수가 중요한 지지선 아래로 무너진다면 그때는 이 공매도 논리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와 시장은 명확한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완화 기대와 여전히 강력한 수요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두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복잡한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줄다리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은 앞으로 발표될 핵심 물가와 고용 데이터를 통해 조금씩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느 한쪽의 이야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구체화되는지는 향후 발표될 핵심 데이터를 통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